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안의 게스트하우스 저희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영길입니다. 저 수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거가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공포 영화가 진짜 팬층이 딱 있어요. 구축돼 있어요. 네네네. 저희 훌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어요. 일을 하셔가지고 네, 못 오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주말에 안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주말에도 한번 할까요? 박물관 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뭐 손님 안 오니까요. 이거 너무 슬프잖아. 네, 한번 그럼 우리 주말에 한번 잡아서 시간 맞춰서 오시게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제목이 무섭더라고요.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네. 꼭 봐야 되나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아니 악마를 꼭 봐야 되냐? 악마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시면 두 마리의 악마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2010년작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 방송했던 장하홍련의 김지훈 감독. 네, 같은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거 러닝타임이 2시간이 훌쩍 넘어요. 144분입니다. 2010년도? 그러면 10년 남짓 좀 지났네요. 네, 12년 정도 된. 네네네. 그 감독님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인 거죠? 네네, 그럼요. 네, 최근작이 뭐였더라? 최근작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꽤 그 그러니까 한국의 네. 유명한 감독분들 중에 한 명이세요. 네. 그것도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지훈 감독? 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뭔가 같아요. 좀 익숙한 네네. 성함이죠. 네. 김지훈인가요? 네, 김지훈입니다. 네, 그래서 이병헌, 최민식 이 짱짱한 두 분의 주연이 함께 하신 영화인데요. 장홍련의 아빠 역할로 김갑수 배우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이번에도 특별 출연으로 나오십니다. 오, 좋아하시는구나. 그 배우를. 그런가 친하신가 봐요, 네네. 감독분이랑. 네. 그래서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꽤 유명한 영화거든요. 네네. 공포나 약간 스릴러, 고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팬층분들은 이미 다 보셨고요. 꽤 유명한 영화예요. 네. 근데 그 개봉 당시에는 별로 흥행을 못했고 개봉 이후에 뭐 VOD나 이런 뭐 비디오나 DVD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유명했어요. 유명해요. 네. 영화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다는 거. 가기에 이제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 네, 제목 보고.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고어 영화라는 말이 또 있어요. 네. 고어, 이제 잔인하고 좀 징그럽고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만큼 잔인한 건 거의 없었나 봐요,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와, 진짜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그냥 가차 없어요. 그냥 관객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네, 그냥 질러버리세요. 살짝 가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려 없음? 영길님도 이 영화를 언제쯤 처음 보셨나요? 저는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집에서 혼자 봤던 것 같아요. 혼자 봐도 되나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먹었죠. 이 악마를 보았다가 181만을 모았는데 그 전에 하신 영화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게 668만이고 근데 평점은 악마를 보았다가 훨씬 높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뒤에 나온 거였구나. 네, 그 돈 버셔가지고 네. 찍었는데 그저 그랬던 흥행 성적은 놈놈놈이 몇 년도 영화인지 혹시 나오나요? 그것도 얼마 안 된 영화 같은데. 아니요, 많이 됐어요.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된 영화고요. 악마를 보았다가 2010년 영화예요. 그 사이에 언니와 알렉스 두 자매 이야기 해서 요 영화는 평점도 그냥 그렇고 관객도 그게 아마 장하홍련의 미국판 미국 리메이크. 네. 그렇구나. 그래서 원작자라고 되어 있구나. 이해했습니다. 미국에서 잘못 만들었네.
네, 그럼 잘 못 살렸나 봐요. 그런가 보다. 놈놈놈이 진짜 유명했는데. 네, 되게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러게요. 이분 전략이신가 봐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이 250만 명이었는데 네, 200만 명도 안 됐나 봐요. 관객 수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이병헌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병헌이 나오네요. 그죠. 이병헌하고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추측을? 왜냐면 영화 찍으면서 엄청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서로 막 의견도 다르고 막 충돌 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렇게 센 영화 같은. 맞아요. 근데 이제 김태용이랑 탕웨이 배우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줄거리, 이 네이버 영화에 소개된 거 그대로 한번 간단하게 짧게 읽어볼게요. 국정원 경호요원 수연, 그러니까 이병헌 분이거든요. 수연은 약혼녀 주연이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분노로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다짐한다. 수연은 연쇄살인마 장경철, 최민식, 장경철이 범인임을 알아내고 죽을 만큼의 고통만 가하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며 처절한 응징을 시작한다. 그러나 악마보다 더 악랄한 살인마 장경철은 난생 처음 만난 대등한 적수, 그러니까 수연 주인공이죠. 대등한 적수의 출연을 즐기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탔었어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꽤 상을 많이 탔네요. 네, 그래서 꽤 인정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흥행은 실패했으나 작품성은 인정받은. 네. 예술의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가 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첫 부분부터 꽤 충격적이죠. 네. 기억이 날 꽤나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보면서 첫 부분 메모한 거 줄거리를 한번 추가로 더 읽어볼게요. 약간 메모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잘 못 썼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눈 내리는 밤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의 약혼녀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요. 그래서 길에 멈춰서 이제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어떻게 타이어 펑크 났어 이러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어떤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해요. 근데 차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서 본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좀 미심쩍고 좀 좋진 않아요. 생긴 게. 그래서 여자가 아니요 괜찮다고 그냥 냅두시라고 하는데 견인차 기다리겠다고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남자가 계속 다가와서 결국 여자를 이렇게 내리쳐요. 차 안에 들어와서.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공격을 했고요. 여자가 끌려가요. 남자의 약간 작업장 같은 데로 끌려가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문을 열었었나? 열어주지는 그게 않았었고요. 네. 창문 통해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장경철이라는 범인이 그 살인범이 차로 돌아가는 척하고 차에 탄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뭘 들고 왔나 봐요. 그걸로 창문을 깨요. 맞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자가 납치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맞아서 이렇게 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인마가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고, 근데 여자가 되게 힘없이 뭐라 그랬더라, 잠시만. 저 안 죽이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저 아이를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관객들도 살려주지 이렇게 기대를 갖게 되는데 가차없이 그냥 내리쳐요. 인종사정이 없다는 게 그런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그 집 뒤편 배수구에 이제 투명한 물이 나오다가 그 물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해를 당했다는 그런 암시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다리 밑에 개천에 밤에 다리 밑에 개천에 막 경찰차랑 구급차가 막 모여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분주하고 막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장소가 그 약혼녀, 납치당한 약혼녀의 토막난 시체가 발견된 곳이에요. 근데 또 정말 충격적인 장면? 그러니까 정말 공포 영화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개천, 개울 물에서 뭔가 시꺼먼 게 뭔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여자의 머리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네. 결국 토막 난 채로 살해를 당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주인공 수연도 찾아왔는데 이 상황을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약혼녀의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진 주인공 수연은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내서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호원 전 뭐였죠? 보안요원? 국정원. 네, 국정원. 뭐든. 네네. 국정원이다 보니까 막 지명 수배범이나 전과자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추려요. 그래서 그 몇 명을 추렸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그 범인들을. 네, 그 중에 근데 그 추린 범인 중에 그 장경철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응징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장경철이랑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나머지 그 장경철을 만나기까지의 그 사람들도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처절하게 응징당해요. 진짜요? 죽이지는 않고 아주 죽기 전까지. 네네네네. 그 사람들은 억울했네. 아니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이병헌이랑 최민식 그 주인공과 악당 빌런의 계속되는 싸움과 복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민식은 그런 역 많이 하네. 근데 이 영화가 원래는 최민식 배우분이 원래 그 주인공 수연 국정원 역할을 하고 싶어 하셨대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상대 악마 역할로 한석규 배우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정으로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다가 한참 그때 아이리스로 유명세를 달리고 있던 이병헌 배우분을 섭외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한석규가 그런 모습을 보냈다? 거기서 악역을 해도 뭐 잘 하니까.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최민식이 더 악당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무슨 영화였죠? 무슨 영화에서도 최민식이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올드보이에서 일단은 금자씨에서의 악역이 누구였죠? 최민식. 맞죠, 맞아요. 금자씨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 느낌이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역은 안 하고 싶었나 보다. 그런가? 근데 금자씨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인 척,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민식 배우의.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악랄하게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악역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히 사이코패스로 달리는군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왜 사이코패스가 됐는지 알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게 일단 집안 사정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았고 호러머니랑 아들이랑 살고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그 장경철이. 근데 어릴 때부터 학대를 심하게 당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화 내에서. 네. 그래서 이병헌 그 주인공이 직접 그 장경철 집에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장경철 본인은 없고 호러머니랑 아들은 있었고. 장경철의 아들. 네네네네. 그래서 아들도 막 본인 아빠를 굉장히 혐오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영화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막
직접적인 원인은 없었던 거 안 나왔었어요 영화. 네. 근데 그런 거 너무 열심히 설명하면 네. 그 예전에 심영래가 만들어서 폭망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디워라고. 네. 앞에 설명을 길게 하다가 완전 망했죠. 아하. 그렇군요. 그냥 느낌만 전해주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명장면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뭐 잔인한 장면들도 많지만 그 이병헌이 장경철을 죽을 만큼 이렇게 괴롭히고 차 뒤에 태워가지고 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운전하기 전에 자기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는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장경철을 내리치고 했으니까 되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피가 얼굴에 엄청 튀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표정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닦는데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악마를 쫓고 있지만 왠지 그 모습이 본인도 악마가 되는 본인도 느낌. 좀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인지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긴 만큼 그렇게 명장면이라기보다 아무튼 인상 깊은 장면이 꽤 있고 관객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소개하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막 운전하고 장경철을 쫓고 막 그런 것도 꽤 명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병원 씬이 있거든요. 병원 씬이 뭐냐면 장경철이 부상을 당해서 그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어디 병원을 갔는데 동네에 작은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좀 나이가 있는데 장경철 보고 막 반말을 해요. 그냥 뭐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장경철이 이제 반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빠개쳤는지 그때 뭐라고 했더라요? 욕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네 새끼냐? XX?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연기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네. 너무너무 잘해요. 네. 진짜 저는 최민식 배우님의 영화를 여러 편 보면서 와, 이 정도로 잘하는 분이 또 계실까? 국내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 악마, 살인마 역할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비하인드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최민식 배우분도 이 일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누구랑 같이 탔는데 어떤 사람이 좀 무례하게 굴었나 봐요. 근데 그 순간 확 뭐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몰입을 네네. 하고 있었구나. 정말 과몰입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그게 재능이면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러게요. 한 영화를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괴로울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예쁜 영화를 찍는 게 그게 정서적으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 거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악역을 하면 아무리 연기여도 그게 감정 몰입해야 그게 나오니까. 그쵸. 그 황정민이 구판 벌린 게 뭐죠? 그게 무슨 영화지? 곡성인가요? 곡성. 그거 할 때도 그 감독이 너무 한 큐에 잘해가지고 와서 쳐다봤대잖아요. 너 괜찮니? 너 진짜 정민이만이 진짜 신들린 줄 알고. 실제로 무당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진짜 신내림 받는데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문명특급인가? 거기 나가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누가? 황정민.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냐면요. 여기 어린이 분들은 없으시겠죠?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없겠죠. 네. 네. 이 최민식, 그러니까 장경철이 살인마가 여중생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자기네 데려왔는데, 막 이렇게 막 강간을 시도를 하는데, 막 여자애가 막 싫으니까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다그치면서 그 장경철이 한 50대거든요. 근데 그 여중생한테
막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막 이래요. 진짜 그 장면은 진짜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장면이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이제 벌이고 있는 그 살인마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짐승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악랄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하나씩 이렇게 쫙 들어있구나. 네, 감독 특이하다. 진짜 놈놈놈 보면은 그 안에 그 유머와 물론 그 안에 잔인한 장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치광도 이번 작품이던데 반치광도 보면은 그 송강호의 그런 약간 뭐랄까 슬프면서도 웃긴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 네.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너무 악한. 네. 근데 웃긴 이 얘기 해도 되나? 웃긴 거 있어요? 웃긴 거 나와요? 근데 좀 19금인데 잘 순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그 주인공이 저희가 추린 범인들을 한 명씩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범인을 장경철이 아닌 다른 범죄자한테 이제 막 너야? 너 맞지? 이러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해요. 근데 그 중요 부위를 도끼로 망친가 그런 걸로 내리치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아픈 장면인데 아마 관객들은 거기서 많이 웃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름의 뭔가를 섞는구나.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약간 좀 유머가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말하고 보니까 너무 잔인한 장면인데요. 근데 관객은 웃게 만드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약간 좀 웃게 만들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차마 뭐 웃을 순 없겠죠. 네, 아무튼. 네. 감독은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도대체 이 영화에서.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네.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작가 감독 인터뷰가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 왜냐하면 영화마다 너무 달라지니까. 그게 뭘까. 근데 반치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송강호의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상황이 그랬을 때 사람이 얼마나 그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평범했던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 큰 일을 당하면서 어디까지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스릴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장경철이 또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끼리끼리라고 그 친구도 살인마예요. 근데 인육을 먹어요. 네. 진짜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장경철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친구 먼저 이렇게 하고 해치고. 네, 해치고 그다음에 막 장경철이랑 이렇게 막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영화보다 궁금한 게 주인공의 약혼녀를 일단은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토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설마 주인공의 약혼녀를 인육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어서. 네, 그쵸. 그래서 납치해서 토막을 내고 인육을 친구한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거기서 설명된 건 아닌데.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얘기하는데도 좀 많이 잔인하긴 하지만 네, 정말 아무튼 잔인한 영화예요. 네, 잔인한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뭔가 스토리나 이런 거의 흐름은 탄탄하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받은 걸 거 아니에요. 네. 자극적인 장면이 많기만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뭐랄까 눈을 위한 영화가 될 텐데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이유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몰입도가 진짜 끝내주고요. 이게 2시간이 훌쩍 넘는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또 봤어요. 진짜? 네네. 일단은 뭐 LGTV, 하나TV 이런 데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무료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막 틀어놓고 막 자주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제 추격된 것도 몇 번 보고. 근데 아무리 계속 봐도 네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네.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어제 봤었거든요. 아, 네. 네. 방송할 때 너무 기억 안 날까봐 봤는데 근데 좀 선택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 장경철을 처음에 그냥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계속 살려두는 거죠. 그냥 죽을 만큼만 괴롭히고 다시 풀어주고 또 쫓아가서 죽이고 죽일 만큼 위협하거나 괴롭히고 또 풀어주고 게임처럼 그렇게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살인 장경철의 친구들의 이야기로는 걔가 그냥 사냥 놀이를 하는 것 같다. 네. 맞아. 사냥들 우리 과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풀어주고 다시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다시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GPS 조만한 기계를 장경철한테 먹여요. 네. 그래서 장경철이랑 처음 대면한 그 결투 때 장경철을 죽이려다가 멈추고 기억을 잃었을 때 이제 하도 맞아서 살인마 기억을 잃었을 때 그때 입에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본인이 살인마가 알게 돼요.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됐었죠? 그때 장경철을 또 괴롭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괴롭혀서 그 치료를 또 해주거든요. 국정원인가 어떤 시설에서 치료를 같이 본인도 치료를 받고 그 장경철도 치료를 받게 하는데 네. 그때 장경철이 혼수 상태인데 그 국정원 동료랑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바로 옆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바로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 못 들은 줄 알았죠, 장경철은. 네. 그래서 그거 빼려면 뭐 설사약 같은 거 뭐 엄청 먹고 쏟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경철이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자는 척하면서 그걸 다 들었던 거죠. 들었구나. 네. 근데 그 직원이 진짜 그러면 안 됐던 게 장경철이 그걸 엿듣고 있었잖아요. 그 정신 잃은 척하면서 그걸 듣고 이제 기계를 처리를 하고 주인공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죽은 약혼녀의 아버지잖아요. 장인어른이랑 처제네 집에 장경철이 찾아가요.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거든요. 처제는 완전히 죽였던 것 같고 그 장인어른은 거의 뇌사가 홍수 상태까지 갈 정도로 엄청 무참히 이렇게 해쳤는데 네, 정말 그 직원이 너무 큰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김수가 그 주인공 이름이 김수현인데 그 김수현도 사실상 처음에 장경철을 죽였으면 이런 일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좀 그런 복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난 거여서 그 장인어른을 알고 있었던 지인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고 네, 사실 그러고 있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네요. 네, 알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복수는 좀 그만해라. 이런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그 동료 경찰한테 이제 그런 복수는 좀 그만두고 끝내고 경찰에 넘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기로에서 다 선택을 한 거죠. 복수를. 네. 그게 그런 것도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미국식 히어로물을 보게 되면 재판을 거쳐가지고 뭔가 벌을 받았을 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그 양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히어로물을 좋아한다라고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처벌 안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무조건 그 사람이 무죄인 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현이라는 인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다 알 테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건 어느 정도 뭐
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뒤에 이제 안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 김수현 주인공이 장경철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정했고 주변에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 국정원이나 경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냅두더라고요. 네, 일단 복수를 하게 일단 냅두더라고요. 네. 그리고 클라이막스 좀 전 부분에 경찰들도 장경철을 쫓고 주인공 김수현도 장경철을 쫓는데 이제 그러니까 장경철이 경찰에 잡혀가려고 네, 중간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손들고 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인공이 확 나타나서 낚아채 갔죠. 네, 그게 클라이막스 전 장면이거든요. 낚아채 가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끝나요? 네. 근데 그 복수 장면도 굉장히 도를 지나쳤어요. 어땠죠? 되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해놓고 네. 그 주인공은 그 자리를 떠나고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그 장경철의 가족들을 불러요. 그리고 장치를 문이 열리면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해놓고 문이 열리면 그 단두대에서 칼날이 떨어져서 장경철이 죽는 그런 장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연락받고 왔으니까 안에 장경철이 보이고 이거 빨리 문을 열어서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장경철은 안 돼 열지마 이러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리고 이제 최후를 맞죠. 그렇죠. 가족들이 봐요. 목이 잘리고 이렇게 네, 굴러가는 거를 가족들이 봤는데 확실히 본 장면은 안 나오고 이제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대신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인류사에 언젠간 다 있었던 얘기들이네요. 그걸 다 그냥 한꺼번에 뭉쳐놨지 정말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고 환호했잖아요, 그때. 거의 두도시 이야기 책 읽으면서 봤죠. 네네네. 그 시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물론 뭐, 죄인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랬던 게 그 심리들이 거기 맞아.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걸 보면 잔인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역사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걸 죄악시하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풀어주고 잡고가 삼국지 있잖아요. 칠종칠금이라고. 그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길들이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더 이상 우리 침공을 못하게 하려고 가는데 걔네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말 들어 아니면 벌 주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칠종칠금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갈량이 했던 걸 거예요. 무슨 야만족이라고 자기네들은 표현하는데 도망가봐 내 손바닥 아니야 그렇죠. 이런 느낌. 7번 잡고 한번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 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김수현 이병헌이 결국은 그 장치를 해놓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였네요. 도망가봐 내 손바닥 아니야. 비슷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풀어주고 다시 잡고 풀어주고 다시 잡고 하면서 걔한테 무력감을 느끼게. 근데 장경철도 대단하다. 네. 그 와중에 지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얘기 들어보면 그 장경철도 자기 죽는 거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죽는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뭐 네가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김수현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김수현이 생각해낸 방법이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게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장경철 본인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나 그런 후회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걸 가족들한테 떠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그 장경철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오지 마라고 했던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본인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그 가족들이 자기 죽음,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아빠고 아무리 미워도 아들인데 그 죽음을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은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었는지는 뭐 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였던 것 같아서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가족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럼 거짓말한 거네요. 김수현한테 자긴 죽는 거 안 두렵다고 한 게 거짓말이에요. 네, 센 척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심리전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김수현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네.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그 느낌 처음 시작은 열 받았을 것 같아. 그 약혼녀가 그렇게 죽었으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네. 진짜 정말 그런...